박사님과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경제 이슈를 정리 좀 해볼까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격이 다 올라버리니까 이게 벼락거지라고. 뭐 벼락거지다.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일이. 이런 흐름은 2021년에라고 사라지겠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본주의. 내년에 강하게 긴축할 수 있겠어요? 강한 긴축은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2,700이거든요. 지금 사도 저는 대단한 좀 좋게 보는 쪽이죠.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찬스다. 글로벌이면 미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자산 가격이라는 게 끝없이 오를 수 없다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 버블이 꺼지기 전에 잘 탈출하면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타야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밀분을 일단 타야죠, 그죠? 올해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돈의 역사를 쓰신 저자님이시죠. 홍춘욱 ERA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책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2권이나 썼습니다. 짧은 사이 2권 썼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일이 많았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올해처럼 이 경제, 재테크, 주식 이쪽에 관심이 이만큼 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12월 31일인데요. 박사님과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경제 이슈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 좀 해볼까 하는데 올해 등장한 코로나19는 이 역사적 관점에서 봐도 좀 뭔가 새로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변화는 안타깝지만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1인당 소득이 올라갑니다. 슬픔이다만 부유한 노령 인구의 감소는 이 사회 내로 본다면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다. 굉장히 슬픈 내용. 예, 너무 무섭죠. 부유한 노령 인구의 감소. 이제 두 번째로 생기는 또 문제들이 뭐냐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기 피부 색깔이 좀 다르거나 다른 말을 쓰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랄까 벽을 치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치면 보호무역 가능성들도 이제 민족주의.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발생 전으로 우리는 못 돌아갈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의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렸던 흔히들 그 신자유주의 있잖아요. 네. 예,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열심히 자유 경쟁을 하면 최선의 효과를 얻는다. 예, 또 경쟁 자본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이어진다. 2020년 이후부터는 일단 조금 그런 부분은 약간 나중에 회복된다면 이야기하고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본주의 혹은 수정 자본주의 아니면 국가 자본주의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큰 정부라는 거죠? 그렇죠. 재정이라는 게요. 원래 한번 개입하고 나면 그다음 발 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줄이기가. 예, 왜 그러냐면 받고 있던 사람들, 혜택을 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걸 중단하는 순간 충격이 크잖아요. 표를 안 주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통제에 대한 욕구도 또 생기는 게 그게 세상이라. 달콤합니다. 그게 달콤하죠. 예. 돈 좀 이렇게 그래도 너 5조 알겠어. 너 10조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달콤합니다. 이만큼씩이나 돈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강하게 긴축할 수 있겠어요? 이미 예산안 봐도 알지만 강한 긴축은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이런 긴축한다 그러면 신문에서 엄청 욕할 거예요. 그보다 비명소리가 일단 네. 당장은 비명소리가 들리겠죠. 적어도 경제의 구조 체제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박사님 이건 조금 질문 안에 없는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2,700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사도 저는 좋게 보는 쪽이죠. 앞으로도 2020년 3월에 발생했었던 충격으로 경제 대략 성장률의 바닥이 한 5, 6월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1년 만에 긴축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이 뭐냐면 기세. 굉장히 급격히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밑에 트램폴린이 있어서 뿅 반등한 거예요. 정말 빨리 오르다. 성능 좋은 거죠. 예, 성능 좋은. 그래서 특히 최근 발표됐었던 중국의 11월 달 수출 통계 이런 걸 보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막 20% 이상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경제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일단 이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더 강세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냐. 특히 뭐 부동산에 비하면 부동산은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제 세금 계속 오르죠. 예, 그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 수혜가 좀 집중되는 면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박사님, 저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그 좀 집노저스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세계적으로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 주식시장 거품이 2, 3년 내에 꺼질 수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인 버블이다. 일단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늘었다. 이건 동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이제 동의하는데 이제 이분이 워낙 많이 틀렸던 전력이 있었던 분이라서 그 위험이 커지는 것과 당장 언제 그게 붕괴되느냐라는 걸 맞추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워졌고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미래가 지금 불투명해졌는데 그럼 정부가 재정을 안 쓸 것이냐. 그리고 더 나가서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자산 시장이라도 안 올랐으면 이 상황에서 심리 분위기가 달라졌겠는가. 거의 IMF죠. 예, 이게 만약에 안 그렇죠. 올랐으면 지나가는 밴드가 막 북을 치면서 올라 해줘야 좀 하면, 예. 사회도 좀 신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별로 현실은 참 비루하고 힘들지만 자산 시장도 오르고 뭐 주식 시장도 오르고 미래 전망이 좋아진대. 내년에 좋아진대 그러면 정말 사람이 그걸 믿으면 경제 또 좋아지거든요.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들을 부추기는 게 정부의 목표인 거지. 내심 다 알거든요. 자산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 아니 실물 경제는 그때보다 더 심하죠. 코로나기 때문에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데 자산 가격은 그때보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더 미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역시 걱정스럽고요. 국가 자본주의라는 게 또는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라는 게 이렇게 주도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가지는 게 뭐냐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정부가 해결해 줄 거야. 대만 안 죽는다. 예전으로 치면 대만 불사 아닙니까? 예, 그거가 심리가 꽤 강화돼 버리는 게 자산 시장에 이런 강한 강세를 가져온 요인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사실은 기존에 자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 부동산을 들고 있거나 주식을 들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걱정이 없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다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벼락거지라고 그러죠. 뭐 벼락거지다. 그걸 면해야 되니까 동학개미다 해서 뭐 빚을 내서 한다든지 레버리지 투자한다든지 정말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다리가 치워졌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상향이랄까 또는 사회적 지위를 올려간다든가 하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로 승부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뛰어든 면도 있지 않냐는 거죠. 투자를 시작한 건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라는 걸 안타깝지만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야말로 정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오늘 샀어요. 그런데 매도자가 있으니까 살 수 있었잖아요. 그 매도자가 사실은 피터 린치일 수도 있고요. 오렌 버핏일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각기링에 네. 제가 올라갔는데 가면을 쓰고 있어서 서로 못 봤는데 파키아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 샌드백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주식이 무서운 시장이거든요. 2020년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 시점에 돌이켜보면 선거가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좋았다라는 건 밀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잊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웬만한 배가 다 뜨잖아요. 뗏목도 뜬단 말입니다. 그러나 밀물이 썰물로 바뀌게 될 때 그 흐름을 잘 탈 수 있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과거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확률 높았던 투자의 방법들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도 확률이 높은 투자의 방법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밀레니얼 세대, 특히 2030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으니까 자산도 없고 이분들을 위한 좀 투자 노하우. 그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찬스다. 이머징 마켓, 선진국 마켓을 봤을 때 선진국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신흥국은 경기 부양을 단호하게 못해요. 환 때문에 그렇죠. 국제적인 어떤 신뢰가 좀 약한 나라들, 그러니까 저신뢰의 국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 들어보셨죠?
요즘 외환위기. 예, IMF 때 예.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인데 물가는 막 20% 가까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은 나라들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돈을 못 써요. 근데 반면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나 미국은 GDP 10% 이상의 적자를 쓰거든요. 그냥 뭐 나오는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네, 무슨 그러니까 자기 경제 펀더멘탈이 있고 아무리 채권을 찍더라도 그 채권이 소화 안 될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경기에서 회복되는 것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데 반대로 경제가 좀 어려움 있고 신뢰를 잃어버린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를 하나 이야기하면 터키죠. 굉장히 시장의 평가가 좋은 나라였었는데 언제 환율이 막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7배 올라 있고 막 그러거든요. 환율이. 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쪽에 그 모 영화관 주식을 들고 있다가 그 영화관이 그 터키 시모사를 시모사를 들고 있었는데 그랬다가 터키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면서 2018년부터 특히 제가 그다음부터 터키에 별로 감정이 안 좋아진 뭐 이런 일이 한때 있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는데 아. 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라들마다 체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경제가 막 회복될 때는 좀 선진국이 좀 더 좋고 선진국 시장이 먼저 땡겨주고 그 다음 이머징이 따라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펀더멘탈을 보면 선진국이 좀 마음 편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선진국의 거죠. 시간이다. 아직은. 아직은. 왜 이런 제가 글로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계를 10달 전으로 좀 돌리면 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환율이 1,300원에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1299원을 예, 그래서 예. 환율이랑 주가랑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눈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시장이 어려웠었어요. 네. 그때의 교훈을 알고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벌써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되게 어렵고 수출이 되게 잘 안 될 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기 때문에 그때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은 투자에 남아있는 시간이 20년, 30년 이상 장기 투자의 가능성들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둘을 조합하기 가장 좋은 자산이 바로 선진국 자산인 거죠. 우리 경제가 갑자기 어려운 시기가 오는 순간 환율이 급등하니까 자산배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더 이 자산의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안티 프레자일한 자산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사실 한국 주식 시장이 약점이 많은 나라잖아요. 네. 정보통신, 바이오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요. 경기 좋을 땐 굉장히 좋은데 한 번만 썰물이 오는 순간 죄송합니다. 다 그냥 깔아앉아 있어요. 어디 하나 다리는 벌써 땅에 닿아 있는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좋은 점이 정보통신, 바이오를 키웠다면 나쁜 점이 뭐냐면 주주들한테 보상이 굉장히 약했죠. 약해요. 왜냐하면 무슨 배당이야 돌격 앞으로 그런 류의 리더가 되게 많잖아요. 이걸 견뎌내야 돼. 우리 고통을 분담합시다. 그리고 이럴 때 위기를 기회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 성공의 비결이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호주라든가 유럽에 있는 몇 나라든가 미국 같은 데 가면 5%, 4% 배당하는 기업들이 정말 표현이 좀 그래서 빗질하면 막 다 걸려 나올 정도로 많거든요. 글로벌 분산을 하게 되면 투자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리츠에 투자를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 부동산이죠. 예,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인재 상승 초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나라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좀 하락을 많이 했대요. 네, 처음에 많이 빠졌어요. 모기지 금리, 그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재작년 이맘때쯤 했을 때 5%, 6%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2%대가 아무튼 금리 빠지고 경제가 되게 회복되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주, 건설주를 사는 것도 방법인데 선진국으로 나가는 순간 꼭 환율 효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나라만 한 산업만 있다는 듯이 파고들지 말고 넓은 대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파악하고 수선해 나가잖아요. 눈을 좀 크게 좀 뜨고 있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또 투자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엔 와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 야 무섭다 싶을 정도로 오르던데 2018년 오르는 거 보고서 야 이제 좀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에게 2020년은 또 다른 통곡의 벽이 돼버렸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돈을 솔직히 못 벌지 않거든요. 돈을 못 벌지 않는데
못 벌지 않는 것 치고도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와 이거는 저 정도 수입에도 계산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없는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예, 결국 이 경제 전체가 금리가 너무 낮고 또 부동산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 싶어서 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살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더 컸던 게 저는 이보다 더 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임대차 3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100가구 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가구가 50가구가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경기도, 인천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생각보다 서울은 중요하네. 40가구. 아, 저는 70가구 될 줄 알았더니 예, 반도 그리고 안 지방이 되네요. 70가구. 아, 지방이 예. 거기 이제 이 제도가 딱 나오니까 전세 살던 사람이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게 된다면 그렇다면 서울에 못 산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천 핵심 수도권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나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집을 구입하면서 주택 시장에서 그동안 핵심 지역 위주의 막 양극화 시장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로 지금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을 기폭제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 생각되는 지역들은 다 그냥 죄다 올라가는. 사방에서 오르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기가 오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도 오르더라고요. 새로 신규 계약된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으로 또 갭 투자가 쉬워져 버립니다. 아, 그러네요. 이 두 가지 일이 다 겹쳐서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흐름은 2021년에라고 사라지겠냐? 다온 거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3월달이 이사철이잖아요. 아, 예, 그리고 4, 5월에 또 재보선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여러 공약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 투자 가치를 굉장히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네. 공약들이. 그러면은 교수님 부동산도 아직 굉장히 유력한 투자 상품이네요. 아직도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올랐지만. 저는 그래서 무주택자로 살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자기 돈으로 전세 살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게 매수 수요로 바뀌는. 예, 매수 수요로 바뀌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냐. 앞으로 전세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금 생겨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택을 구입하는 건 향후 1, 2년 정도 가격이 상승한 뒤에 혹시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의 레벨이 지금보다는 높다면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21년은 강세다. 이제 두 가지가 걱정인 게 첫 번째는 이 절대 가격 문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집을 사게 될 때 레버리지의 비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소비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지시는 분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한 지표가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이름도 뭐 아주 간명합니다. 그러니까 100 하면 뭐냐면 자기 소득의 25%로 집에 이자와 원리금을 낼 수 있는 게 100. 근데 지금 서울이 140이 넘었어요. 150에 이미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높은 그러니까 이제 25%가 예, 100인데 30%도 넘어서서 이미 40%를 향해 간다라는 거니까 자기 소득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정도를 부동산 관련돼 있는 비중으로 쓰게 되면 생활이 거의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부 정책이 2018년 하반기 19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네. 바로 뭐냐면 3기 신도시, 계양, 창릉 또는 왕숙, 서울을 포위하고 있죠. 이렇게.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전세 관련돼 있는 임대주택 그런 공급들을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저희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요. 2023년이요? 예. 한 3년 남았네요. 3년 남았죠. 가시화되면 심리가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네. 결국 시장을 이야기하자면 한 1, 2년은 더 갈 것 같다. 가장 투자에서 부동산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거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떤 게? 집을 샀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집을 샀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집을 샀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새 집이지 아니냐. 또 미래의 새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때 용적률 규제가 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막 용적률이 300%막 넘어가고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되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어야 가능하거나 또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사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나 이러다가 정말 영원히 난 지금 못 살 것 같아. 이러면서 패닉 바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가격 불문 혹은 위치 불문 또는 입지 불문 또는 연식 불문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게 될 수도 있는 사실은 좀 이미 초입 같긴 해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15년부터 벌써 6년째 올라서 그렇거든요. 네. 6년간 가격이 오른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10에서 15년마다 상승과 하락 주기가 반복돼요. 한 15년, 10년 주기로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이렇게 사이클을 탑니다. 모든 자산이 사실은 그렇죠. 오르면 내리고 또 내리면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 아닙니까? 미분양 주택들 경매 시장에서 좀 저희들 표현으로 줍줍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 2011, 12, 13, 14 때 집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이 푸어가 되는 참 역사라는 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이 순환이 또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공부잖아요. 네. 언제 온다고는 말 못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항상 순환 흐름을 타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세 가지 절대 부담 있잖아요.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의 절대 부담이 너무 컸다가 그게 갑자기 확 빠지는 시기가 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미분양이 막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례잖아요. 우리 지나가고 있는데 막 잡잖아요. 그럴 때가 모델하우스 있는 보자. 거죠. 네, 그럴 때를 잘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경락률. 서울의 아파트 경매율 그 이제 낙찰가가 이 감정평가액 대비 얼마에서 거래됐냐를 측정한 게 경락률인데 2019년 한번 사례를 잠깐 예를 들어 드리자면 경락률을 봤더니 그때 80%였어요. 지금은 뭐 상상도 안 가시죠. 지금은 경락률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110%에서 거래되잖아요. 불과 2년 전이었던 2019년 초에 보면은 80%에서 거래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 폭락하고 그 충격이 그쵸. 부동산 시장에도 오긴 왔지만 그보다는 경매 시장이 민감하거든. 경기에 민감하거든.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럴 때는 야 이제 찬스가 온다. 경매 공부도 하고 지금 집도 보러 다니고. 말씀해 주신 세 개가 부동산을 어떻게 좀 보려면은 쳐다봐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핵심적인 세 개 지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그 정말 오늘 주택 구입 부담 네. 지수, 예, 미분양, 미분양률. 예, 그리고 경락률. 뭐 여유가 되는 분들은 뭐 추세를 따라가면 되고 그럼요. 여유가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무리해서 오히려 좀 안 좋은 물건을 잡을 수도 있는 분들은 그렇죠.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음 사이클이 올 때는 꼭 놓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좀 눈을 좀 키우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주의 깊게 주식시장 할 때는 뭐 그냥 그랬다. 주택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져서 듣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투자 성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첫 번째 기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단타만 생각하지 말자. 2020년 주식시장에서 성과가 났던 것은 장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다각화. 한국만 자산이 아니다. 세 번째, 공부. 어떤 공부? 바로 아까 추세의 전환점이 나타날 때를 시사해주는 여러 가지 중요 정보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주식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했던 게 환율, 그죠?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할 땐 조심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무섭고도 겁나는 게 미분양을 비롯한 이런 통계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할 때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더라도 그 파티에서 잠에서 깨야 될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고 누군가에는 기회였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열리기 직전인데요. 어떤 눈으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같이 눈을 좀 키워서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 또 장기간 봐서도 2025년, 2030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되는데 이번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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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슈카이더 마스터. 다음에는 신년 특집으로 국내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2021년 경제 전망, 우리는 어디 있는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